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특검에 나와 약 13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권 의원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먼저 조금 전에 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돼서 출발을 한 화면이 있거든요. 조금 전 화면인데 그 화면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을 받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에서 29일 날 기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소 전에 마지막 소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12일에 구속된 이후에 5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특검팀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에 끝나는 만큼 오늘 기소 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후 내일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김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게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쯤 전 상황인데 오늘 10시에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으로 소환이 예정돼 있으니까 한 10시 조금 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하는 모습도 저희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김건희 씨는 이제 내일 기소한다는 거잖아요. 예. 31일까지가 그 구속 기간이었나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내일 기소를 결정한 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업무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굳이 날짜를 채우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하는 만큼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소환을 통해서 물어야 될 마지막 그 몇 가지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정도이고 이미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라든가 물증을 통해서 3가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29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구속 기소하는 걸로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기소 시간을 조금씩 하루 이틀 앞당기는 네. 상황이 예전에 그 윤 전 대통령 그 시간 때문에 구속 취소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또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측에서도 보면은 매일 소환하는 것은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소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소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29일에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의 혐의점 같은 경우에는 예. 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갔었던 혐의 3가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거, 그리고 건진법사와 통일교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사실상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던 그 혐의점에 대해서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인데 네. 말하자면 나토 목걸이 사건이라든지 집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김건희 특검에 들어있는 16가지 혐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보면 같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좀 안전하게 지금까지 조사가 된 구속영장에 있었던 3가지 혐의로만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특검이 내일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길 때 네. 윤 전 대통령을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소환을 응하지조차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6개월 동안에는 수감이 되어야 되는 이제 내란죄로서 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 신병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다급성, 긴급성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좀 시간을 두고 차차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3가지 혐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동시 기소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가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혀 수사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묶어서 같이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들은 아직도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외환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결부시켜 수사의 완결성을 더 기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 특히 김건희 여사 측은 이제 공판 과정에서 지금 세 가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대부분 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로 이렇게 넘겨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특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지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에 기소하는 것이 이후의 공판 과정에서의 어떤 범죄 유죄 입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을 불렀습니다.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어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수수한 바 없다. 그러나 특검은 반대로 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최근에 또 언론 보도 보면 단독 보도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은 금품 수수한 정황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일단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는. 그리고 그게 이제 진술만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윤영호 본부장의 수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2022년 1월 5일 그 금품이 전달됐다는 날짜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예. 또 그 직후에 잘 써달라 이런 또 문자 메시지도 특검이 확인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정황상 1억 원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물증 또 진술까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저렇게 부인을 하고 공방 과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특검은 뭐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 외에도 핵심적인 물증인 윤영호 본부장의 수첩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 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어제 그런 부분들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 뭐 일단 뭐 그 표정이나 어떤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완벽하게 부인하고 했지만 또 나올 때는 약간 달라진 모습도 보이거든요. 실제 예. 특검이 공개되고 알려진 증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물증 내지 진술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도도 통일교와 그 권성동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그런 정황상 모든 걸 본 상황 같은데 특검은 그럼 다음 행보가 뭐가 될까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돈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여기까지는 수사가 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 윤 씨의 수첩 안에 있는 22년 1월 5일에 여의도의 식당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 외에도 그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예. 거기에서도 또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점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학자 총재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서 무마해줬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처럼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 청구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민주당은 적극적인 개정 가닥 의혹을 받은 공범인데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사백 이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 판단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로 봤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개엄 당일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개엄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 이상민 장관과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국회나 이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내란 이 우두머리 방조죄인데요. 이 방조죄라는 게 주범의 범죄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로 충분하거든요. 예.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이 확인이 사후적으로 됐지만 당시에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기업 소집을 한 거고, 관련된 진술에서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제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CCTV의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으로 내란 성립을 위해서 실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영장전담 판사의 이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이렇게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하는 진술, 그러니까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걸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거라면 다른 정황들, 증거를 인멸할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야 되는데 예.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행보를 보면 실제 이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위법을 확인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라든가 쭉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런 범죄 혐의 사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갑자기 총리직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 출마하는 정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봉합해 보면 당시 직접 증거인멸의 행위가 있거나 구체적 우려 행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 예. 부인됐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고요. 예. 특검은 뭐 이번 이 법원의 결정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인 영장 청구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그러면 법원이 말하는 이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는 형법 내란죄에는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 예. 주로 지금 군 지휘관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고요. 마지막에 이 소극적 가담자에 예. 대한 부하 수행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 내란의 방조죄는 사실 부하 수행죄, 단순 가담자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정도 혐의는 어떤 거냐면 지금 해경의 실무라인 예. 정도가 내란 부하 수행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의 역할은 실제 우두머리에 준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헌법상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이런 위헌위법 상태를 막아야 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 그러면 부하 수행죄 정도의 책임을 묻기엔 너무 가볍고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렇게 보기에는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특검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 최소 10년 이상의 이 형에 해당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1980년 12.12 사태 때도 그렇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로 처벌되거나 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당시에 12.12 사태 때는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의 내란 수괴에 대한 내란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죠. 물론 이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게 법리 적용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확인된 사실관계로 볼 때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이 내란의 이 혐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충분히 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특검은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정재욱 판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 사례도 많지 않고 계엄 문건을 확인한 것이 실제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위, 가담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어떤 이 한덕수 총리의 행위,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정황,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의 실행행위로 나가서 구속된 다른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당연히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을
뭐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까 12.12 사태는 1980년 말씀하셨는데 79년. 79년.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좀 조 변호사님이랑은 다르게 봤었는데요. 예.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의 기각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죄란 말이죠. 근데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군 지휘부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군 지휘부 이 이상의 국무총리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방조로 기사로 했다는 것 자체가 특검 측에서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었는데 기각 결정이 나온 이유가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은 변경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 했는데 문건을 봤다는 CCTV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진술이 나와 있었던 것인데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기각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은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수사에서도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중간에 다시 여쭙는데 예. 법원이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인정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구속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검에서는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좀 과하게 그 판단을 물어본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내란죄는 예. 물론 1980년에 사례가 있습니다만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입니다. 예. 이 사건 하나하나를 쪼개서 실제 구체적 행위 사실이 범죄 성립이 뭐 일단 중요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은 사실 이번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평가를 전제해 놓고 그럼 당일 예. 행위를 평가하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개헌 문건을 확인한다든가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든가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 그건 이제 사실 확인됐죠. 이게 적용 법조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라고 해서 사실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마 특검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 정당 판사의 이 결정이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이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은 또 역할이 틀리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이제 구속됐는데 거기는 이제 단수의 지시라는 실행행위가 직접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예. 다른 수사대로 각 국무위원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해서 아마 이번 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마 예. 특검은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그 구속이 불발이 된 상황이면 그럼 특검은 다시 보완해서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구속으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그런 상황일까요? 근데 애초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 자체가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임무 종사라기보다는 방조로서 했다는 것 자체가 예. 혐의에 입증에 있어서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일반적인 우리 형사 사건보다 특검에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조금 더 영장 발부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예. 근데 한 전 총리의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법과 원칙,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본인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 특검은 정치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정치색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또 기각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꺾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개정안들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반감들이 생길 수 있는 예.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잠시만요. 때문에 정 변호사님. 그 지금 민주당 그 박성준 의원이 내란 특검 사무실에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화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한 상황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 관련해서 어떤 점 강조하시고 싶으신지. 뭐 강조라기보다는 제가 그 당시 12월 3일 날 국회 운영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고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좀 준비하신 자료나 서류 아니 전혀 몰라요. 그냥 와서 내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물어볼 거다 이런 얘기도 없었나요? 예. 그냥 좀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때 원내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나? 의원님 혹시 당시 여야 어떤 대립이라든지 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당시 원내수석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여야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 안에서 이뤄졌던 내용들을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장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뭐 참고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몇 명 더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뭐 당 안에 내란 잔존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조경태 의원. 예, 조경태 의원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몇 명을 더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마지막에 아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소환을 하기 위해 그 전에 참고인으로서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그리고 밖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예재 의원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잖아요. 예. 오늘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까요? 그 당시에 원내 수석부 대표였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또 거기 역시 상대방이 되는 수석 등 의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바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 갔다가 당사로 갔다가 자꾸 혼선을 주면서 실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좀 방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투입된 군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러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을 겁니다. 지금 어디 있냐, 어떻게 들어오냐, 왜 못 들어오냐. 그러면 이제 그때 주고받은 이 그 통화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국회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이 조직적으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서 혼선을 주고 그래서 의원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부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